오늘 밤 우리는 미국 문학이 던진 가장 대담하고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인종차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그 인종차별을 다시 우리 눈앞에 전시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진정한 평등으로 가는 길이 역설적이게도 노예제도와 인종분리의 재현을 통해 열린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를 미치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선지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 아래 가장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스스로 들이운 한 남자의 기이하고도 장엄한 투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도발적인 이야기의 창조자는 폴 비어티, 1962년생 미국의 아프리카계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그는 현재 미국 문학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논쟁적인 목소리를 내는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며 인간 행동의 근원을 탐구했고 이후 브루클린 대학교에서 문예 창작으로 석사학위를 받으며 자신의 문학적 도구를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1990년대 초 그는 빅뱅크, 테이크 리틀 뱅크와 같은 시집을 발표하며 시인으로 먼저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소설로 장르를 확장하여 화이트보이 셔플, 툰, 슬러머빌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미국 사회의 인종 문제를 특유의 날카로운 풍자와 블랙 코미디로 해부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문학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현재는 명문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창작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작품 셀아웃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셀아웃은 현대 미국의 인종관계를 극도로 도발적이면서도 심오한 풍자로 다룬 장편 소설입니다. 작품의 무대는 로스앤젤레스 교외에 위치한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흑인 도시 딕슨입니다. 이 기이한 도시를 배경으로 주인공은 노예제도와 인종 분리 정책을 현대 사회에 의도적으로 되살리려는 충격적인 시도를 감행합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종차별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는 이른바 포스트 마이너스 인종차별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미국의 깊은 위선을 남김없이 폭로합니다. 폴 비어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주제인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극도로 도발적이고 불경스러운 방식으로 정면에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자극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 현재 미국 사회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더욱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구조적 인종주의의 실체를 그 어떤 사회과학 서적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작품 전체는 미국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서의 재판이라는 거대한 액자 구조 속에서 전개됩니다. 주인공이 법정 진술서의 형식을 빌려 자신이 겪어온 기상천외한 경험담을 독자에게 직접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비어티가 구사하는 언어는 거침없고 직설적이며 때로는 극도로 모독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언어적 장치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정교한 문학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풍자 소설을 넘어서 인종 정체성, 사회적 동화 그리고 문화적 정통성이라는 현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설의 첫 페이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엄숙한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한 젊은 흑인 남성이 피고석에 초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 밝혀지지 않으며 그는 시종일관 단지 나라는 1인칭으로만 지칭될 뿐입니다. 그가 미국 최고의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괴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복원하고 공공장소에서 인종분리 정책을 부활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건국 이래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미국 전역의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9명의 대법관 앞에서 자신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 그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로스앤젤레스 남부의 외곽에 위치한 딕슨이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딕슨은 공식적인 행정구역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도시이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한때 딕슨은 흑인들이 스스로 일군 가게와 교회 그리고 학교가 있던 자부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들만의 리듬과 언어가 살아 숨쉬던 공동체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로스앤젤레스시 정부는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딕슨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공식 지도에서 딕슨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행정구역이 사라지는 행정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존재 자체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정해버린 상징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잊혀진 도시 딕슨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독특하고 기이한 인물로 스스로를 니거 위스퍼러 즉 흑인을 조련하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회학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천외한 사회학적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뒤틀린 사랑이자 아들이 마주할 세상의 잔혹함을 미리 주사하려는 지독한 예방접종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인공은 아버지의 잔인한 실험 대상이 되어 온갖 종류의 인종차별적인 상황에 강제로 노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인종차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동시에 아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흑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러한 극단적인 교육 방식은 어린 주인공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와 혼란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흑인이라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평생토록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실험들은 오히려 인종에 대한 사회의 폭력적인 고정관념을 주인공의 내면에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주인공은 이런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세상에 대한 깊은 냉소와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지역 경찰과의 시비 끝에 그들이 쏜 총에 맞아 허무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인종차별적 공권력 남용 사건이었지만 언론과 사법당국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보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주인공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그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인종차별 현실을 그 무엇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주인공은 그가 남긴 작은 농장을 혼자 관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농장은 거대한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한복판에 위치한 지극히 기이한 존재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땅이 개발되어 아파트와 상업지구가 들어서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면화와 수박, 그리고 세계 최고 품질의 대마를 재배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아나크로니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곳에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며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갑니다. 농장에서 외롭게 일하던 어느 날 주인공은 호미홈이라는 이름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호미는 실제로 노예제도 시절을 직접 경험한 미국의 생존해 있는 마지막 세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90세가 훌쩍 넘은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농장 일을 도우며 주인공의 곁을 지켰습니다. 호미는 자신이 과거 노예로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인공에게 잊혀진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동시에 과거 미국 남부의 삶과 흑인 공동체의 문화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미와의 만남은 주인공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미는 노예제도의 끔찍함과 비인간성을 직접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결코 미화하지 않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끔찍한 시절에 흑인 공동체가 가졌던 강렬한 연대감과 뚜렷했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주인공의 실험 속에서 노예 호미는 현대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노인 호미보다 오히려 더 뚜렷한 존재감과 존중을 받게 되는 지독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흑인 공동체가 잃어버린 그 무언가에 대한 호미의 이야기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깊은 사색과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도시 딕슨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흑인 공동체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딕슨을 다시 지도 위에 올리고 공동체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설적이게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산인 노예제도와 인종분리 정책을 자신의 도시에서 부활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생각처럼 보이지만 그 나름의 깊은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사회가 내세우는 생명적 인종 정책, 즉 인종의 차이를 애써 무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교묘한 형태의 구조적 인종주의를 은폐하고 결과적으로 흑인 공동체의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인종차별을 다시 눈에 보이게 만들므로써 이 사회가 여전히 인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시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주인공의 충격적인 계획은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호미와 함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이 기괴한 사회적 실험에 진심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과거 미국 남부 플랜테이션 농장의 관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연기했고, 이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공공장소에서의 인종분리 정책 부활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딕슨 지역의 버스 정류장과 공공시설 곳곳에 유색 인종 전용과 백인 전용이라는 팻말을 버젓이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였지만 놀랍게도 지역 주민들과 시 당국은 즉각적인 반발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분리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질서가 잡히는 것 같다며 은밀히 환영하는 기이한 분위기마저 감지되었습니다. 주인공의 이러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지도에서조차 지워졌던 도시 딕슨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기괴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딕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어떤 이들은 분노와 항의를 표하기 위해,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은밀한 지지를 보내기 위해 딕슨을 찾았습니다. 딕슨은 갑자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통해 지도에서 사라졌던 딕슨의 존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흑인 인권 단체들은 그를 인종의 배신자라며 맹렬히 비난했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그를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영웅으로 추켜 세웠습니다. 양쪽 진영 모두 주인공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마침내 연방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인종차별 금지법 위반과 수많은 시민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 즉 노예제도 폐지 이후 처음으로 노예제도 복원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대법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당하게 변론합니다. 그는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 미국 사회의 위선적인 인종 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인종차별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욱 교묘하고 구조적인 형태의 인종차별이 사회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도발적인 행동은 바로 이러한 은밀한 차별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충격 요법이자 사회적 퍼포먼스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특히 호미의 증언은 법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주인공의 실험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오히려 노예라는 정체성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존재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호미는 현재의 정상적인 사회가 자신과 같은 흑인 노인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있으며, 주인공과의 기이한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예상과 달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주인공의 행동 자체는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의 도발적인 의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결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깊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주인공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동시에 판결문을 통해 미국 사회 전체가 인종 문제에 대해 더 진지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만 한다는 이례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주인공의 행동이 비록 극단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인종차별 이후의 시대라는 현대 미국 사회의 선언이 얼마나 많은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주인공은 자신의 도시 딕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으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그 덕분에 지역 경제는 뜻하지 않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래의 공동체 정신은 상업주의의 물결 속에서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주인공이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공동체의 정체성은 이제 외부인들을 위한 관광 상품으로 전락하여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속에서 자신의 실험이 가져온 복잡한 명과 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기나긴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합니다. 그는 미국의 인종 문제가 단순히 법률이나 정책적인 조치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복잡하고 깊은 문제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편견과 가정들을 정직하게 재검토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불편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폴 비어티는 이 위대한 소설을 통해 현대 미국의 인종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불편하지만 그렇기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는 포스트-마이너스 인종차별 시대라는 선언이 얼마나 공허하고 기만적인 구호인지를, 그리고 현재의 인종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신랄하고 유머러스하게 비판합니다. 셀아웃은 단순한 인종 소설을 넘어서 현대 미국 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모순과 위선을 폭로하는 강력한 사회 비판 소설입니다. 비어티는 주인공의 기상천외한 실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잘못된 가정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믿음과 가치관을 근본부터 재검토하도록 강요하며 이를 통해 더 정직하고 건설적인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